그냥 생각한 거를 그냥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해서 그 시간을 좀 준비했고요. 저도 조금은 좀 이제 그동안 관심 가졌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뭐 또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이렇게 보면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육이라는 주제에 예외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다루는 책이 있어요. 교재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다뤄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풍기부터 예를 들면 어떤 한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교회가 청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계속 그 사역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좀 게으른 교회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 이 젊은 30대의 아이를 가진 그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좀 이렇게 많아진다, 한 가정 한 가정 늘게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도 모종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아이들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전체 사이즈에 비하면 특히 학령 전, 그러니까 유치원 이하 이 어린 막 요즘 토들러라고 그러죠.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또 우리 막 태어난 신생아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를 우리 교회에서 느끼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향으로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런 그 취지에서 사실 제가 처음 부임한 이래로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비중이 있는 교회다 하는 인상을 가지고 그쪽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올 들어서도 그런 현상은 좀 더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는 항상 이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 전통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말이에요. 전통이라는 말이 건네준다라는 것이에요. handover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 tradition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려받고 위에서 전해주고, 이게 전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 전통을 이제까지 잘 유지해온 것이 교회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교육을 지난 2000년 동안 책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처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세기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마라나타. 그래서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오, 언제든지라도 깨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맞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 전파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사도들도 죽고, 이제 속사도라고 그러죠. 이 후기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마저 다 죽고 2세기로 넘어가니까
이제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해서 father라고 그러죠. father, church father. 교부들의 시대가 오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는 계속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 뭐가 있었느냐면 이단들이 생기죠. 야, 오신다고 하는 거 안 오신다 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언제 며칠 날 오신다고 하는 이런 뭐 이 종말론 이단,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이단들이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서 이 신앙의 가르침, 성경적인 이 기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만,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뭐 처음부터 학교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하는 거, 설교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그보다 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는 다음 세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됐고, 그래서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실 대학이 생긴 지가 중세 말이었죠. 12세기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볼로냐부터 시작해서 파리 대학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게 전부 12세기, 13세기 사이에 생겨난 거거든요. 엊그제 여러분들도 뉴스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언론이 헛다리 잘 짚고 그러는데, 저는 YTN에서 뉴스로 들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MBN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 카톡을 보내와서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 새로운 총장이 생겼는데 여자 총장이다. 그래서 학교 생긴 지 900년 만에 여자 총장이 처음으로 생겼다. 그래서 막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자 총장이 아니고 사실은 이 바이스 챈슬러, 바이스 자가 붙으면 부예요, 부총장이죠. 아직 총장이 아니라 총장 따로 있고 부총장이 여성으로 처음 그나마 발탁이 됐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거를 총장이라고 읽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제적인 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또 다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러려니 하고, YTN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15분 간격, 30분 간격으로 뉴스를 하루 종일 보내는 건데 그렇게 오보가 계속 나는 그걸 들었는데, 그 학교가 전형적인 중세 학교예요. 12세기에 생겨진 학교예요. 그 학교는 그냥 뭐 우리처럼 서울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아니고, 중세 대학은 어떤 패턴이냐면 45개 정도의 각각 서로 완전히 다른 독립된 컬리지들이 있어요. 대학들이 따로 모여서 실제로 University of Oxford라고 하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기관 이름만 있고 사실상 학교는 전부 달라요. 재산을 서로 다 다르게 하고 있고 학교도 다 따로 뽑고 다 다른 컬리지들이 그 도시 안에 45개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보도 나고 그러는데, 중세 때부터 생긴 거예요. 왜 생겼느냐 하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가 생긴 거예요. 대학이 생겼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하면 나이 한 20살 먹어서 들어가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 전에 초, 중, 고등학교가 우리는 있는데 그때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컬리지라는 이름도 쓰고 홀이라는 이름도 쓰고 뭐 다양하게 이름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학이 생겨서 어린 시절에는 언어 교육을 시키고 중점적으로, 그러다가 언어 교육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아이들은 좀 전문적으로 이제 고급 언어 이 분야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면 옛날부터 있었던 이 도서관 처음 생긴 학과부터 쭉 도서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같은 도서관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는 뭐가 제일 오래됐겠죠? 신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는 신학이 가장 오래돼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를 신학부터 쳐줘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법학이겠죠. 그 다음에 의학이겠고, 이런 식으로 쭉 있다가 이제 뭐 그 자연과학, 이거는 거의 이제 근세 이후에 생겨난 그런 거죠. 그리고 19세기에 소위 말하면 진화론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과학과 공학이 거의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학교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교회에. 그리고 옛날에는 법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해하는 이런 법하고는 달라요. 요즘에는 이제 소위 civil law 그래가지고 사회법이죠. 시민법. 근데 과거에는 그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법 하면은 당연히 율법인 줄 알았죠. 모세 오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만 법이었었어요. 근데 점점 시민사회로 근세의 사회가 전환되면서 이 civil law에 대한 영역이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법 하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소위 랍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전에 이삭 라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총리가 이 총에 맞아서 죽은 적이 있었죠. 한 10년, 90년대인데 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팔레스틴하고 평화협정을 막 강하게 드라이브 했거든요.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것을 미국이 도와주고 해서 한참 진행을 했는데, 어떤 극렬주의자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법학도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대생이 아닌 거예요. 뭐냐 그러면 신학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유대 율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 총리가 팔레스틴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 정체성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이제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사실 보면 교회가 주도해왔다라고 해도 지난 2000년 동안에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근한 일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학교가 왜 생겼죠? 최초의 대학, 가장 오래된 대학이 연세대학교죠. 그렇죠? 뭐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는 뭐 연세대학교, 이대도 그렇고,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게 학교를 같이 세우는,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교육을, 아이들을 키워서 교회의 리더뿐만 아니라 사회 리더를 배양한다. 이게 원래의 취지였고 원래의 전통적인 모습이었고, 서양의 사회,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오늘날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교육이 기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맞는데, 이제 해방 후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 그랬냐 하듯이 다 잊어버리고, 교육을 국가가 주도하고 뭐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뭐 반세기 넘게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교육은 교회하고 상관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션 스쿨 몇 개 남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는, 교회는 따로 학교를 관리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다는 것 자체가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이 강조된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저도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다 깨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뭐 공감은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학교 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아주 그런 소명이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서 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크게 교육하면은 벌써 지끈지끈 골치가 아프고 하는 게 뭐냐면, 크게 유령과 같은데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늘 우리나라는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교육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으로 괴물처럼 발달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팽배하고,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마치 서로 적대적인 것인 양, 가정마다 부모는 아침에는 눈 뜨게 되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먹여서 다시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공교육 보냈다가 사교육 보냈다가 하면서, 사교육과 공교육은 아주 대립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교육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관심도 갖고 좀 하려고 그 생각을 해봤었다가,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은 이거 불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발을 저는 좀 뺀 경우인데,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좀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교육에 어떤 같이 참여하든 간에, 아니면 하나를 없앤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우리나라는 계층적으로 사회 안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반감을 각각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 전교조 이런 사람들은 사교육 없는 세상, 이걸 원래부터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도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대립화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면 다 똑같은 교육이죠. 교육이면 다 같은 교육이어야 돼요. 왜 학원 교육이 생겼느냐면, 전 편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또 깔 거니까, 왜 생겼느냐면, 이게 교육의 질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데 있어서 생긴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육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 또 이 제도적인 어떤 교육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일단 교육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 미신, 환상, 이런 것들이 이미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데 그 교육열을 소화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수월성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뭔가 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면 하는 것 때문에 사교육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사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사교육이 지표상으로 지금 건 한 50조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교육비로. 그것도 사교육비로. 그럼 공교육은 돈이 안 들어가는가? 들어가죠. 공교육도. 대학이 공교육이죠. 고등학교도 다 일반 다 공교육 영역이죠. 공교육도 돈이 들어가요. 기본 돈이 들어가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교육이다, 그것도 구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교육 정책가들이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립으로 만들어 놓고 해결하지 못한 채로 수십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막 정신없이 뛰어들죠. 교회가 여건이 있으면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이 목회자들도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 아무리 인프라가 좋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안학교들 만들고 교회가 뛰어들고 하는데 60% 이상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능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한국 교육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손을 대야 될까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교회가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더 지난한 문제다, 좀 더 아주 롱텀 프로젝트다, 훨씬 더 우리 시대에도 다 정리 못할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일단 점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점수는 계속 어디에 목표가 맞춰져 있느냐면 입시를 향해서 맞춰져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평가받아야 되죠. 교육받는 학생들이 늘 평가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일그러진 평가 구조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과목 성적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그건 교육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는 바였고, 이 평가의 기준 자체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니까 입시 중심의 성적 위주의,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노골적으로 암기식 중심의 점수 따기 교육으로 달려왔던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형편인 거예요. 대학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들 있죠. 교재들은 99%가 번역된 책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저자로 썼다 할지라도 외국의 커리큘럼 학제에 맞춰진 그 과목을 그대로 정리한 책들이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국악을 공부해도, 동양화 그림을 그려도 이미 미술 전문 이론, 음악 전문 이론을 서양에서 배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뭐 한의학도, 한방도 단순히 뭐 침 놓고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해부학도 배우고 다 똑같이 다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의 이런 교육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섞어서 마치 이제 교육이 뭐 국제적으로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대학을 그래서 순위를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뭐 100위권 안에 들었다, 이제 50위권 안에 들었다. 사실 서울대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소평가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순위로 따지면 이제 겨우 한 50위권에서 맴돌잖아요. 근데 이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서울대학교의 수준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수를 먹여서 등수를 먹이는 그 기준이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죠. 우리나라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재들이죠. 근데 그 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간에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외국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 교육의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이게 빗나간 길을 걷고 있어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공부할 때 한 학기에 책 몇 권 읽죠? 많이 안 읽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그냥 뭐 이 메인 텍스트북 교재, 주 교재 하나 정하고 몇 권 읽어라라고 하는데, 소개되는 것도 한 10권, 10권 사이인데
읽고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파헤치고 하는 경우는 한두 권밖에 안 돼요. 글 쓰고 하는 데는. 근데 외국의 대학은 대학에 가서 한 학기에 한 과목당 정말 책을 한 10권 정도는 읽어야만 그 학기를 마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과목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3년으로 늘어 빼가지고 4년으로 늘어 빼서 천천히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 애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주 깊이 있게 속도감 있게 많은 이 질적인 차이로 어려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중고등학교의 교육에서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점수 따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니까 수학과 과학의 이 그 세계 이 중고등학교 애들 수준은 우리나라가 2등 아니면 1등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은 뭐 우리 한국 애들 쫓아올 애들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수학도 우리가 보통 수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중고등학교, 대학 입시까지의 수학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기초, 수학에서도 기초에 이제 본격적인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접어드는 건데 그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상당한 논리고 이런 건데 우리는 문제 풀고 맞추고 하는 것만 훈련해 왔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서 수학이 상당히 뒤처지게 됩니다. MIT에 다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은 뭐 아주 수지였어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다 마치고 대학원 다니다가 MIT에 유학 가서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참 굉장히 이 자괴감을 느낀다 하면서 썼던 글 내용이 뭐냐면 애들이 우리가 빨리 맞추고 수학을 잘 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쳐다보는데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할 때쯤 되어 보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문제들을 걔네들은 쉽게 생각해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학은 늘 1등이었는데 우리 한국이 대학원 수준에서는 1등이 아니라 걔네들이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학이 새로운 이론이 발전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 자기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자기가 봤을 때 쟤는 정말 천재 같은데 나는 돈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크게 그런 거가 차이를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좋은 고등학교들이 몇 개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다 하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셨고 또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꼽겠어요? 정말 공부로 훌륭한 고등학교다. 민족사관학교. 또, 크게 얘기해. 대원외고. 외고들 있죠. 외고들 줄줄. 맞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가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4학년부터 1년 이상 해외 경험을 다 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래요. 근데 제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해야 그런 학교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학교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사고 애들 저도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한 2년 정도 민사고 뭐 이 대원 외고 하는 애들 이 영어로 이 그 컬리지 레터 쓰고 하는 이 에세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 쓰는 것을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한 5년 정도까지는
미국의 아이비 대학교, 명문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민사고나 대원외고나 이쪽 출신이면 웬만하면 다 받았어요. 국제반 준비된 애들, 거기에서 또 SAT. 우리 애들은 SAT를 보통 만점 맞아요. 만점 맞기 힘들거든요. 800점씩 세 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게 대학 입학 우리나라로 하는 수능 같은 거예요. 세 과목을 보는 게. 그 만점을 2400점 만점을 맞는 애들이 그 민사고에서 웬만하면 몇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학교에서도 오퍼 받고 저쪽 학교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장학금 주고 해서 다 데려가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아이비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46%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졸업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10명 가면 4명 반 겨우 졸업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어디 가느냐? 어디 가겠어요? 학교로 옮기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은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포자기 하거나 이러죠. 우리는 또 그게 굉장히 또 심하잖아요. 실패했다 그러면 그걸 또 못 견디니까. 사회가 용납도 안 하니까. 들어갈 때는 정말 아이비였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의 맹신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학교도 아이비 하면 좋은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하버드여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하버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식의 이 교육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이 결국 그 아이들도 괜찮냐 하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경 가까이 됐을 때 아이비 대학들이 정책을 완전히 바꿉니다. 한국 학생들은 웬만하면 안 받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는 한국 다 해부됐어요. 뭐겠어요? 걔네들은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수업에 못 들어갈 만큼 공부를 시켜요. 정말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근데 그걸 자율적으로 하는 애들만 모였죠. 수재들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으로, 외워서 아는 것으로 그 글 한번 써봐라 하면 다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면 외국 대학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쓰는데 자기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외워서 알아서 해서 만들어서 문장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 생각은 어디 있는데? 네가 지금 쓰는 글인데 딴 사람 얘기만 하면 그게 네 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외국에서 갖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우면 내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맞춘다고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 답이 있는데 나는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김상배 집사님이 시 하나 읽어줬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들 학원. 그러나 우리 또 부모 입장에서는 저쪽 목동에 있는 좋은 학원, 조금 더 비싼 학원을 보내면 안심이고 못 보내면 나는 부모 노릇 잘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저는 사실 부모들이 이 의식이 좀 지금은 사실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다양해졌으니까. 부모들이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교육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뿌리, 방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없어요. 부모는 돈 들여서 좋은 학원 다니고 학원 2개, 3개, 4개 보내줄 수 있으면 내가 부모 노릇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교실 보면은,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고등학교 교실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교실 이 풍경이 어떠느냐면,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하는데 3분의 2 정도는 다 자고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를 뭐 공교육이 무너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들이 따라가는 대로 가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누구 엄마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괴물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동, 대치동, 노원 이러면 벌써 일산 이러면 우리 벌써 뭐다라는 게, 우리나라 이 교육에 따라서 이게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좋은 학교에 있으면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랬어요. 지금도 아파트가 어디는 그 좋은 학교가 있으면 올라가요. 제가 며칠 지지난주인가 대구에 갔다 왔는데, 대구에 이 황금동이라는 게 있대요. 황금동, 수성구 황금동. 그래서 야, 정말 거기에서 황금을 캐나? 그랬더니만 거기 진짜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경북고등학교가 있고 그 교육, 거기 가서 길거리를 가서 보니까 전부 학원 학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비싼 거예요. 비싼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서 같이 스위밍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걷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론 아이들 공부시켜야죠.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오히려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고 배운 게 외국의 대학을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제가 갔다 왔던 대학이 질적으로 너무 높은 사람들만 뽑아서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에서 버티다가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이 기준, 이런 것들이 그걸 털어내려고 해도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한번 시켜봐라 하면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만큼은. 왜냐하면 공부는, 여러분들 학교는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 와도 그 학생들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머리 좋거든요. 좀 더 심한 ADHD, 이게 산만한 이런 증후, 이런 집중 못하고 하는 이런 애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그런 애들이 또 왜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넷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왜 그렇게 많아졌느냐면, 가정과 학교와의 그런 교육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가 없어졌어요. 구조가. 우리는 지금 구조를 놓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는 이게 통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와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찾지 못하니까 옛날 방식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방식은 떠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기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도 우리는 별별 교육을 다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애들 교육을 시킬 때,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잠깐 한 말씀 드렸었죠.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참 호된 꾸지람도 듣고 하면서 애들 학교를 안 보냈는데, 저는 사실 못 보냈다. 처음에는 보낼 수가 없어서 안 보내게 됐는데, 처음에 중학교 입학은 했었어요. 송파에서 입학은 했었는데, 이제 두레박 팔자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옮겨야 됐고, 그래서 이제 강북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장위동 쪽에 이사를 하는데, 애도 학교를 옮겨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학교를 이 동네 학교로 옮겼어요. 저쪽 오륜 중학교에 있다가 동네 학교로 옮겼어요. 근데 큰 놈이 하는 얘기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빠 학교가 조금 뭐가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차이가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뭐 그 학교든 이 학교든 좋아요.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한 한 입장이었는데, 다른 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쪽 학교에서는 영어책 교재를 얘기하는데 그쪽 학교에서는 글자가 작았는데 이쪽 학교에서는 글자가 있다 크더라는 거예요. 오바 단추만 하더라는 거예요, 글자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어려운 수준의 영어를 배우는데, 학교 이게 그 교육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북에 이 학교 와서 보니까 영어가 이게 좀 자기가 이거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배우려다 보니까 유치하고 재밌고, 이거 뭐 이런, 그것도 글자도 크고, 쉽게 말하면 철수야, 영희야, 이리 와 놀자, 이런 거를 이제 배운다는 거죠. 아예 뭐 보이, 아예 뭐 걸,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래도 뭐 열심히 해라, 자만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이 큰 놈이 참 그걸 좀 바꿔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건 제가 실패를 했는데, 좀 이렇게 슬프거나 뭐 문제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그럼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그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을 때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 얘기를 뭐 울면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 애들도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졌는데 아빠가 보고 싶어서, 엄마하고 사는데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우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외국 애들 같이 얘기 들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럴 때부터 제가 좀 이상했다 싶었는데, 그래도 그건 나쁜 것은 아니니까 가만뒀는데, 여기서 이 학교를 옮겼는데 가출한 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만나서 친하게 말 들어주고 하는 거에 발이 미끄러지고 있는 중에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뭐 하고 있냐고, 가출해서 뭐 하냐? 낮엔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이 중학생이. 그럼 밤에는 어디서 자겠어요? 집에는 뭐 엄마하고 뭐 아빠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들도 그렇게 브로큰 패밀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집에 가봐야 뭐 없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여전히 많고 하니까 그쪽 동네는 그런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좀 심각해졌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애들하고 이제 좀 놀겠다 해가지고 지네 엄마한테 이제 한번 된통 이제 들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뭘 하면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두어서는 어떻게 될까, 아이의 미래를 이렇게 몇 달 미래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이지만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자. 계기는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교육에 무슨 큰 꿈을 꾸고 해서 우리 이 홈스쿨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육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우리 애 하나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뺀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한참 듣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이제 선생님이 학교를 뺀다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뵈러 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참 얘기를 듣다가, 제 얘기를 쭉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현이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네요. 성현이는 그러면 그렇게 학교 안 나오는 게 자기가 봐도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집에서 학교하자 이런 게 아니고, 너 학교 가지 마 하고 집에서 당분 쉬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저 할 일 하고 뭐 이제 엄마하고 주로 이제 집에서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2주 정도 됐나? 그러니까 방치된 것이죠. 한 2주 동안 학교만 안 가고. 저는 뭐 사실 시간이 흘러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큰 조급함은 없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 제가 이제 일기를 살짝 훔쳐봤어요. 아빠들이 딸 일기 한 번씩 훔쳐봐요. 근데 죽고만 싶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 일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다시 한번 놀래가지고 이게 죽고만 싶다는 생각을 아이가 하도록 놔두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죽지 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결국 우리가 뭐 죽지 않아도 다 죽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서울의 어제의 시내 교통사고 현황, 이게 편말이 가끔 전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현황, 사망 2명, 부상 108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봐라. 우리도 아빠도 서울에서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저도 교통사고 당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고대 병원에 잠깐 응급실도 갔다가 집으로 저녁에 들어가는데, 이거 영안실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집에 아파트 문 여니까 확 온기가 들어오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따뜻한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일부러 죽고 그러는 거는 아주 나쁜 거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얘 영화 보는 거 무지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를 하루에 한 편씩 봤어요. 제가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너 뭐 먹을래? 파스타. 집 먹지 않은 거 다 먹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튼 달랬어요. 그리고 뭐 하잔 대로. 졸리냐? 그러면 일찍 집에 들어갈래?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이제 한 달 가까이. 어느 날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아빠 하더니만, 왜? 아빠 책 좀 읽으면 안 돼? 왜냐면 제가 책도 못 읽게 했거든요. 왜냐면 영화 봐야 되고 좀 놀고 재밌게 이 몸과 마음의 모든 이걸 좀 이렇게 새롭게 좀 한번 이렇게 편하게 이 안식을 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책도 못 읽게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책 좀 읽고 싶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다렸어요. 한 달 가까이 될 무렵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안을 했어요. 근데 룰을 정해줄 텐데 그대로 따라서 책을 읽을 거면 아빠가 책은 무한 공급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해야 된다. 괜찮냐?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래서 책은 영어로 읽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된다. 읽은 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주간 안에 한 주에 책 한 권 읽고 읽었다는 책에 대한 소감, 에세이를 써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처음에는 책은 아빠가 결정한다. 이거 좋다는 거예요. 본인 뭐 모르고 그냥 흔쾌히 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저는 사실 애 공부시키고 이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경험하면서 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인생을, 성품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책을 고른다는 게 문학책들이었어요. 리터레이처. 그래서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디킨스니 뭐니 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른들이라면 급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가 이제 너무 간절하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일주일에 책 한 권, 얘는 뭐 책 빨리 읽어요. 아주 눈절에 읽고 쓰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쓰고, 읽고 쓰는데 조금도 그 두려움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쯤 지날 무렵에 우리 교회 송간사님 있죠? 송간사님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애가 학교 안 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고 남들 학교 가는 시간에 어디 다른 데를 잠깐 가까운 트립을 갔어요. 제가 운전하고 지 엄마 옆에 타고 뒤에 이제 그 이모라고 하죠. 둘이 앉아서 이제 학교 안 다니고 그러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요즘 무슨 책 읽냐? 그 책이 어떤데? 하고 이제 얘기를 둘이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내용을 쭉 듣다가 우리끼리 어른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 2달 정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책 그 한 권씩 일주일에 한 권씩 읽은 게 전부인데, 물론 글 쓰면 제가 친절하게 고쳐가지고 표현 바꾸고 뭐 네 생각도 다시 얘기해라고 해서 좀 까다롭게 제가 다시 쓰라고 빠꾸도 놓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햄릿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햄릿이 뭐 유부단하지 않냐, 뭐 결정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캐릭터가, 그런데 너는 어떻게 보냐? 그럼 뭐 나는 그걸 굉장히 좋게 본다. 왜냐하면 이게 결정을 지연하는 것이 그렇게 꼭 이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밀하게 그게 복수잖아요. 복수국, 아버지를 복수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타이밍을 늦추는 것이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가 완전 애가 어른 같아가지고 우리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어렴풋하게 책을 읽히고 글을 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교육에 효과적이고 지름길을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고 뭐 대원외고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을 들어보니까 외국에 갔다 와서 영어가 이제 들리고 말하는 정도가 되는 아이들, 책을 읽을 정도가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놔두면은 시간 지나면 다 또 도래미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책을 읽히는 것을 쉬지 않게. 그래서 책을 읽고 읽은 것에 대해서 글을 계속 표현하고 글을 쓸 정도가 되면 아이는 아주 고급스럽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애는 그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죠. 그래서 일찌감치 시간 끝내놓으니까 중국에서도 중국어 좀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대충 해요. 근데 영어도 좀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그냥 입학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정해진 길, 주어져 있는 제도적인 그 굴레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여기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이 신화처럼, 미신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창조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했지만 우리 교회 형편상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무슨 사역을 정말 하고 싶으냐면 우리 아이들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영어 도서관 작게 뭐 멋지게 뭐 영어 도서관 이게 아니라 방 하나를 도서관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매일 한 권씩, 작은 책, 어린애들은 그림으로라도. 외국에서는요 미술 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없어요. 음악은 있어도. 왜냐하면 모든 게 미술이니까. 그림책으로 시작하잖아요. 애들은 다 그림책으로 글을 배우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글자가 나오고 단어가 나오고 센텐스가 이어지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다 때려 맞추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공부가 글자 공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교육이 따로 없어요. 모든 게 미술 교육이에요. 숫자도 사과 그림 놓고 더해라 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림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린애 아이들은 책을 읽고 읽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려면 선생님이 한마디만이라도 물어봐 준다든가, 그리고 또 그 자기 읽은 것을 글로 한번 일기 쓰듯이 써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thought organization 그럽니다. 생각, 사상의 조직화. 그 왜 뭐 발표 잘하는 사람,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거 저 뭡니까? 브레인스톰 이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뭐 이렇게 그 단어와 또 그 단어가 갖는 의미들을 계속해서 번져가면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뭔가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해서 그걸 딱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점수 좀 더 맞고 하는, 수학 점수 더 맞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천편일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걸 창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해가 떴다. 해 뜬 건 네가 떴다고 말 안 해도 다 뜬 줄 안다. 그런 일기를 쓰면 안 되죠. 지가 보는 해는 다를 거란 말이죠. 내 방에서 비춰지는 햇님의 모습은 뭐 어떤 그림자 색깔과 비춰서 어떻게 비춰졌다 이러면은 누구도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그걸 봤던 거지. 이런 표현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주면. 저는 우리 이 지역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어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제가 지금 그 선생님들을 찾고 있어요. 아웃소싱으로, 외부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모국어 비슷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적어도 대학 교육을 다 외국에서 받은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에세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각하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면, 말로도 그렇게 하게 하고 글로도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 하게 되면, 그것으로 시작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육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창조적인 어떤 성품, 그런 어떤 이 재능을 잘 심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한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서 그 성공한 사례를 보인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공한 사례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그 교육을 조금 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을 건질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이 신월동 지역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케어해 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지고 발전되어지면, 저는 지금 한 9월, 8월도 좋고 9월부터라도 우리 그 30대 엄마들 있죠, 아빠들, 30대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진 부모들이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직접 우리 아이들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하고도 같이 머리도 맞대고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그게 또 무르익게 되면 아주 질 좋은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우리 정갑신 목사님 있죠,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만들었다는데, 교회가 학교예요. 그런데 저한테 팁을 주더라고요. 학교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을 잘 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도 시행착오를 여전히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학년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중3까지 채워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 시대에 교회가, 한국 교회는 그냥 건물 짓고 좀 이름 내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본다면, 정말 사람에 대한 중요한 이 관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을
뭐 우리가 그 욕심내는 것을 같이 욕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어떤 이타성,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충분히 더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는 이런 인간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에 그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그 영어 도서관, 그게 좀 한번 좀 드러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그 미래,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없지 않느냐, 정말 그 일이 필요한 일이라면 돈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확신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우리 교육의 뭐 문제만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대안의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